이제 자 이번 시간에는 박완서님의 그 여자네 집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 작품 그 여자네 집 이 작품은 서술자인 나가 등장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내레이터라고 그래요. 내레이터. 그렇죠? 영어로. 그러니까 이렇게 소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서술자인 거죠. 이게 있어가지고 그 서술자인 나가 시인 김용택님의 시를 등장시킵니다. 그 김용택은 거기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를 쓴 시인이에요. 그쵸? 그 김용택님의 시 그 여자네 집 이걸 등장시키고 그 여자네 집을 읽고 나서 이제 회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술자가.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emember, 과거의 것을 갖다가 떠올리는 거예요. recollect. 아시겠죠? 이거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걸 회상이라고 그래요. 회상을 한 자기가 그 살구나무 마을 행촌리에 유명한 연인이 둘이 있었어요. 그쵸? 그 만드기와 곱단이. 자, 주요한 인물 아셔야 돼요. 누구하고 누구? 만드기와 곱단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만드기하고 곱단이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이제 가슴 아픈 이게 단순히 만드기하고 곱단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오해가 풀어지고 맨 끝에 가보면은 이게 가슴 아픈 민족 전체 일이라는 것. 가슴 아픈 민족사, 일제의 침략, 일제 식민, 그 다음에 침략, 그 제국주의의 폭권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졌던 한국 동란 있죠? 남북한의 그 6.25 동란 전쟁, 그 비극을 통해서 바로 우리 동포들의 가슴 곳곳에 아로새겨져 있는 그런 상처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그럼 이 소설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걸 갈래라고 그래요. 갈래. 알겠죠? 이제 단편소설이라고 그래요. 이 단편이라고 할 때 이 한자 보이시나요? 단자랑 편자? 예, 단이라고 하는 거는 짧을 단자예요. 알겠죠? 단편소설이라고 할 때 단편소설은 길이가 짧은 형태의 소설을 말하는 거예요. 단편소설은 많은 내용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편소설은 인생의 단면, 한 모습을 독자적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파악해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단일한 주제를, 단일한 효과를 노리면서 대개 200자 원고지 70매 정도니까 우리가 지금 읽어봐서 알잖아요. 박완서님의 그 여자네 집, 이게 딱 전형적인 단편소설의 길이인 겁니다. 알겠죠? 이 정도는 충분히 인내력을 갖고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제가 든 책에 한 중간 정도, 요 정도 된 거 있죠, 요 정도. 이걸 중편소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정도 이상 되면 이게 이제 장편소설이 되는 겁니다. 책 한 권이 한 권의 소설책이라면은.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소설의 특징은 액자소설이라고 그래요.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액자가 있죠? 근데 그 안에 액자를 보니까 그 안에 다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 그래서 그걸 아시고 이걸 쭉 읽어보면은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글을 쭉 써가죠. 그래서 회상적, 그리고 그 안에 사랑 이야기며 그 마을의 모습이며 당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인생 철학이며 이런 일이 담겨져 있어요. 마음을 다루어요. 그래서 서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emotion 있죠. feeling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feeling, 느끼는 거. 예, 그러한 걸 다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체험적,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절대로 거짓말 이야기 꾸며 쓴 게 아니에요.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가슴에 와 닿아요. 아시겠죠?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해서 쓴 글이란 말이죠. 그래서 체험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글이 쓰여진 배경은요, 일단 배경하면 항상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나와요. 모든 소설에는. 시간적 배경은 일제강점기예요. 강점기가 뭐예요? 지원이. 강탈. 네, 강탈 똑같은 거예요. 봐, 이름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지원이의 물건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원이의 허락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내가 가져다가 내 멋대로 쓰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물건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나라가 있죠. 나라의 영토며 국민이며 그 나라의 주권까지 가져다가 자기 멋대로 쓰는 것. 이게 일종의 제국주의의 침략행위 아니에요. 강탈행위인 거죠. 그 강탈행위를 당할 때 그 시기를 갖다가 우리가 일제강점기, 즉 식민치하 이런 겁니다. 강점기라는 말 조금 유식하고 어려운 말인데 이해가 되셨나요? 예, 강제적인 점유를 당한 시기. 누가 누구에게? 일본.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손을 자꾸 입에다 대니까 감기 걸리시는 겁니다. 대지 마세요. 손은 굉장히 너저분해요. 자,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고조선 시대입니까? 고구려 시대입니까? 아니면 신라 시대입니까? 아니면 조선 시대입니까? 소설. 아니에요. 딱 대한제국. 네, 대한제국도 아니고, 아니, 대한제국은 일제치하 이전에 1910년 이전이 대한제국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예요, 현대. 선생님이 지금 농담을 한마디 던졌더니 걸려 넘어갔어요. 자, 이거는 고대 소설도 아니고, 중세 소설도 아니고, 현대 소설이에요. 현대 소설, 알겠죠? 그러니까 일제치하 이후부터 쭉 쓰여진 소설 갖다가 현대 소설이라고 그래요. 20세기 이후에 쓰여진 소설, 현대 소설 아셨죠? 그리고 이 공간은 행천리예요. 행천리가 무슨 뜻? 이 행자는 따라해보세요. 살구행, 마을촌, 네, 마을리. 그러니까 결국 이제 행천리는 살구마을 이런 뜻이에요. 살구마을이라는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그 동네에 살구나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많겠죠? 집집마다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간은 서울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소설을 읽을 때 배경하면 항상 무슨 배경이랑 무슨 배경이 나와요? 시간적 배경이랑 공간적 배경. 이걸 알아야 이게 이 소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어디를 무대로 한 것인데 어느 시대 때 쓰여진 건데 이걸 모르고 읽으면요 모호해요. 붕 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뷰 포인트. 그러니까 이 소설을 써나갈 때 이 소설의 이야기 전개를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시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걸 영어로 내레이터라고 그래. 내레이터 알겠죠?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 행위자.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나와야 나는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은 관찰을 해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따라해보세요. 1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만약에 그는 이렇게 나오면은 3인칭이죠. 그렇죠? 근데 1인칭이면서 여기 이 박완서님이 소설 속에 나는 하면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관찰한 또 다른 주인공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관찰한 또 다른 주인공 얘기하는 거죠? 그게 관찰자 시점이라는 거예요. 1인칭 관찰자 시점 어려운 말 아니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자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적으로는 소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마치 상대방의 심정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관점을 가져요. 그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 전자, 알지자. 알겠어요? 모든 것을 다 아는 듯한 그런 걸 전지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는 그 작가가 마치 신인 것처럼 Almighty God처럼 그렇게 쓴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읽으면서 찾아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여기 이제 그럼 이 소설의 주제가 뭐냐? 이거는 민족의 즉 한반도 대한민국 한민족의 비극적 역사 속에서 한민족이
상처받고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에 상처받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삶을 갖다가 주제로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당한 비극적 고통이 뭐라고? 일제수탈, 일제강점기인데 일제강점기 때 어떤 일을 당했어요? 특히 이 글에서 특히 강조한 게 뭐예요? 그 강제 사랑하는 사람과 전쟁을 그 얘기 나오잖아요. 위안부 얘기 나오는 거 알죠? 위안부가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지 알죠? 위안부가 뭐예요? 그 대신 말이 위안부지, 위안부는, 위안이 뭐예요? 일본 놈들이 그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고 있으면 군인들 있죠? 군인들의 사기를 갖다가 이렇게 높여주고 그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한다는 뜻에서 대한민국의 소녀들이 잡혀가서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유린을 당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우리 시중에 나쁜 말 유행하는 말 있죠? 창녀가 뭔지 알죠? 이 몸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사람보다 못하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가둬놓고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누이, 여러분들 또래 나이 다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가지고 가서 강제적으로 군인들의 놀이개가 되는 겁니다. 위안부라는 말은 말이 너무 모호해요.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군대, 몸종, 놀이개 이런 거예요. 일본 놈들의 놀이개.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요?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들의 할머니들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할머니도 그렇고. 이해가 됐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죠? 예. 이러한 일을, 그러한 일과 연관된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여기 위안부 소녀 눈물 흘리는 자고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지 조금 느낌이 와요? 아니 집에서 갑자기 순산이 뭔지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끌어갔는데 월급 주고 좋은 데 간다고 그러더니 갔다 보니까 군대 전방에다 갖다 놓고 골방에다 가둬놓고서 말 안 들으면 죽여 이러면서 군인들이 시꺼먼 놈들이 와가지고 한 놈도 아니고 여러 놈이 와가지고 자기 몸을 짓밟는데 소녀가 살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해본 것도 아니고 처음 당하는 건데 생판 모르는 놈한테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건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 거를 당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위안부가 어떤 건지 조금 느낌이 와요? 위안부는 말을 너무 멋있고 미화시켜서 모호하게 말한 거지 진짜 위안부는 뭐라고? 군대 몸종, 그 군대 일본 놀이개, 일본 놈들의 군대 몸종, 놀이개 이런 거로 물건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전혀 없어요. 마치 개, 돼지보다 못하게 취급받았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할머님들이 지금 아직도 생존해 계신 분이 있죠? 위안부와 연관된 그런 뉴스 나오면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간은 서울이에요. 행촌리 서울. 그리고 이제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현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 갑자기 카메라가 소설을 바라보는 시간의 카메라가 현재 기라다 갑자기 쭉 과거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일제 치하 얘기가 나와요. 어릴 때로 돌아가요. 작가가. 다시 또 현재로 돌아오죠. 그러면은 대개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따라해보세요. 순행적 구성. 순행이라고 하는 거는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구성. 알겠어요? 근데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현재에서 다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오고 미래에서 다시 현재로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그걸 역순행적이라고 그래요. 역순행적 그 말 이해하셨나요? 순행의 반대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갑자기 과거 시대로 돌아가는 영화나 소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순행적 구성이에요?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역순행적 구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것도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극적인 반전을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냄. 반전이 뭐예요? 반전. 흘러가다가 거기 나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관찰자인 나는 거기 누구죠? 그 주인공 중에 하나인 만드기를 옛날 애인만 못 잊어서 골고리하고 현재 부인은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논팽이 쯤으로 여겼는데 맨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작가인 나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만드기는 인간성도 정말 훌륭하고
단순히 자기의 첫사랑, 그 첫사랑을 못 잊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노심초사했던 게 아니고 곱다니를 못 잊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이 민족이 처한 어떤 일제치하의 비극, 그 다음에 이 분단의 비극, 같은 땅에 있으면서도 남한하고 북한이 서로 적대적인 대치관계에 있는 이런 비극,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고뇌하는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훌륭한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도 풀게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 묻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왜 관찰자인 나가 왜 이 만드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동안에. 곱다니하고 친해 소설. 네. 그러니까 곱다니만 생각하면서 자기의 현재 아내를 등한히 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주인공이 아니라 여기 나라고 하는 이 관찰자는 이러길 바랬던 거예요. 나는 아무리 옛날에 사랑을 했다 하더라도 결혼을 했으면 현재 부인에게 충실해야지 왜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된 여자를 못 잊고 그래? 정말 꼴값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되면 서로가 불행해지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선생님 이야기 알아들으셨어요? 네. 좋아요.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어휘풀이에서 범강장다리가 있어요. 이게 삼국지라고 하는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인물인 범강이랑 장다리가 있어요. 이걸 합쳐서 부를 때 범강장다리라고 그래요. 키가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용감무쌍하게 생긴 사람 있죠? 예를 들면 누가 있어? 최영만 하고 또 우리나라 키 한 2m쯤 되는데 요즘에 서장훈. 네? 서장훈. 잘하시네요. 이런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범강장다리예요. 알겠죠? 범강장다리. 임꺽정이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영이라고 하는 거는 초가집이 있어요. 초가집, 풀로 이은 집인데 초가집의 지붕이나 담을 쭉 이어가기 위해서 지푸라기나 새 따위로 엮어 만든 그런 물건이에요. 억새 같은 것 있죠? 풀로 이어 만든 걸. 그걸 이영이라고 그래요. 이영도 이해되셨어요? 네. 이제 그 다음에 품앗이는 뭐냐면은 마을 공동체에서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주면서 서로 품을 지고 갚는 일을 품앗이라고 그래요. 품앗이는 우리나라에 향약, 개, 두레 이런 게 있는데, 자, 품앗이가 뭐냐면은, 자, 김씨가 오늘 최신에 뭐를 내니까 가서 뭐를 내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는 거기 김씨네가 이렇게 산소 묘자리를 파요. 묘자리 파는 거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 최씨가 김씨 그저께 도와줬으니까 내가 묘자리 파는 거 도와줄게 하면서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노동을 갖다가 누군가를 도와줬으면 그 노동을 대신 협동으로 되돌려받는 것. 이렇게 서로 돕고 필요할 때 필요한 물자나 노동력을 갖다가 적시적대 서로 제공하면서 돕고 사는 것. 그럼 마을 사람들이 서로 친해져요? 멀어져요? 친해지죠. 바로 이렇게 향촌 사회에서는,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많았어요. 이걸 품앗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품앗이가 오늘날의 이 도시 산업 사회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까? 거의 없죠? 근데 이런 게 있는 동네도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에 부녀회장이 활동을 열심히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위층 아래층 김장을 서로 도와준다든지. 김장하는 것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해보셨어요? 아니요. 도와드려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도와드려 볼 생각은 있어요? 네. 좋아요. 도와드려 보세요. 그게 이제 배추를 갖다가, 그쵸? 배달 받아서, 절여서,
그쵸? 온갖 양념하고 허리도 못 펴고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무 갈고 채 갈고 뭐 여러 가지 온갖 것 다 구색을 맞춰서 그 하는 일종의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그 하나의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음식 그 조리 방법인 거죠.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김장은 혼자 하면은 너무 쓸쓸하고 눈물 나와요. 그래서 서로 돕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의미의 품앗이가 좀 있죠. 목석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나 돌을 말해요. 나무 목자에다 돌석. 근데 나무나 돌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목석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 목석이야 그러면 저 사람은 팔하고 다리가 나무로 되어 있어. 머리는 돌이야. 돌대가리에 팔다리를 이렇게 나무 팔다리 이런 게 아니라 목석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요? 필링이 전혀 없는 사람. 그래서 감정이 무딘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로봇 같은 사람. 밥 먹었니? 네. 엄마 아프시다는데 팔 좀 주물러 드려라. 네. 학교 가서 재밌는 일이 있었니? 네. 아니 너는 무슨 말하는 게 그러니? 네. 뭐 아버지랑 이야기하고 싫으면 내 할 일 하거라. 네. 계속 이렇게만. 이런 사람 목석 맞죠? 예. 이렇게 살면 재미가 없겠죠? 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목석도 이해가 됐어요. 관옥 볼까요? 관옥. 원래 이제 목석이라는 말은 어떤 때 많이 쓰냐면은 아까 그런 경우보다 만약에 자 순이하고 영수가 있어요. 순이가 영수 나는 너를 좋아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좋아해라고 말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아무런 무덤덤해하고 그래서 아우 영수 달이 참 밝어 보름달이니까 영수 밤하늘이라 아니 별이 참 총총 예쁘기도 하네 밤하늘이니까. 자 이런 쪽으로 분위기를 깨는 고춧가루 같은 사람 있죠. 이런 것도 역시 목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옥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의 아름다운 얼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즉 관옥이 정확히 뭐냐면은 관리가 될 때 배에다 차는 옥대가 있어요. 요즘 말로 혁띠라고 그러죠. 혁띠에 여기 옷 같은 걸 박아요. 되게 예쁘게 멋있게 나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겠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 걸 박는데 그걸 관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처럼 생겼다라는 거는 되게 잘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알겠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이 방구리는 방귀 끼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을 깃거나 술을 담는 데 쓰는 항아리 같은 그릇이에요. 모양이 동이와 비슷하나 좀 작아요. 그래서 방구리. 이거 물항아리 같은 거에 이렇게 된 거 알겠죠? 이런 걸 이고 다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전업사는 말 들어보셨어요? 전기기구 팔거나 전기줄 전화선 교량 이런 거 교량 따위를 공중에 건너질러 설치하는 일을 해주는 가게인데 요즘에는 전파사 그래요. 요즘에 또 뭐가 있어요? 철물점 가보셨어요? 네. 철물점 어디 가보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있는. 그래요. 철물점 어디 도현이 철물점 구경해 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철물점에 가면 온갖 철물 이거 팔아요. 그리고 전기 수리할 때 이런 플러그나 콘센트 이런 거 팔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 제품만 전문적으로 파는 데가 있어요. 형광등 이런 것들. 그런 걸 전파사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걸 전업사라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전업사라는 말 안 쓰고 전파사 이렇게 써요. 시대에 따라 똑같은 말인데도 약간 의미가 바뀌죠? 단어가 바뀌죠?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거기 정신대가 나와요. 태평양 전쟁 때 일제가 식민지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만든 무리. 이걸 정신대.
말은 되게 좋죠. 정신대가 정신을 똑바로 차린 부대 이런 거일까요? 정확히 정신대가 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노예로 성노예로 쓴 걸 말하죠. 일본 군인들을 위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나라들의 그 여성들, 특히 소녀들 있죠. 어린 소녀들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성놀이개로 쓴 것, 그러한 걸 정신대라고 말은 멋지게. 그런데 일본 애들이 정말 치사한 거는 걔네들이 요즘에 자기네들이 옛날에 이렇게 저질린 걸 갖다가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 독일하고 너무나 달라요. 독일은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기네들이 저지른 만행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죠. 그리고 매년마다 사과를 하죠. 그쵸? 그리고 그걸 역사책에 실어놓고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다. 절대로 우리는 이런 짓을 또다시는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교육을 똑바로 시키죠. 예. 그게 독일이에요. 근데 일본 애들은, 야, 우린 옛날에 잘했으면은 중국까지 다 먹을 수가 있었어. 아, 근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틈만 나면은 이 동북아 지역, 그걸 우리가 다 삼켜야 돼라고 하는 침략 야욕을 갖다가 은근히 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애들이 정치 지도자가 돼요. 알겠죠? 이게 일본의 문제점인 거예요. 솔직하지가 못해요. 그걸 위선자라고 하죠. 겉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아주 나쁜 마음씨를 갖고 있는. 그러나 일본 사람이 100%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의 시골에 사는 착한 사람들이나 양심적인 교수 일부 사람들은 여기 대한민국이 하는 얘기가 옳다. 우리가 옛날에 나쁜 짓 한 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위안부 관련된 일 똑바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일제가 저질렀던 만행들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여기 대한민국의 일제 치하의 피해 지역들 있죠.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눈물을 흘리고 참여하는 일본 사람도 가뭄에 콩나듯이 몇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나쁘냐면은 이 권력을 거머쥐려고 하는 자들 있죠. 걔네들은 여론을 갖다 만들고 그거에 힘입어서 정치력을 발휘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왜곡이 생겨요. 자, 어쨌든 다음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재취라는 말이 있어요. 재취는 아내를 여의었거나, 여의다가 뭐죠? 깔보는 거? 아니요. 여의다는 죽어서 이별하다. 이걸 사별하다라고 따라서 사별하다. 사별. 죽을 사, 그 헤어질 별자, 사별. 알겠죠? 만약에 김 씨는 부인과 사별하였다. 그러면은 별을 4개 땄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뭐죠? 부인이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부인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내를 여의었거나 아내와 이혼한 사람. 이혼은 뭐예요? 그 결혼했다가 다시 헤어지는 것. 그죠? 이자도 이별할, 헤어질 이자예요. 혼인의 반대말이 이혼인 거죠? 예, 이혼. 약혼, 파혼 이런 말들. 자, 여기 이혼한 사람이 다시 결혼하여 아내를 맞이하는 거, 이걸 재취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이 재취라고 할 때 재자 따라해보세요. 다시제. 이 취자는 장가들 취. 장가들 취자 보면은 그 받침에 계집여변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아내를 다시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취는 남자를 주인공으로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자를 주인공으로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알겠죠? 남자가 장가 다시 드는 걸 재취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꼬부장하다. 꼬부라진 마음이 이렇게 똑바로 되지 않고 이렇게 약간 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꼬부장하다. 그 다음에 이르집다. 오래전에 일을 갖다가 굳이 들추어내는 거. 안 해도 될 얘기 꼭 끄집어내서 사람들 화나게 하는 거 있죠? 이르집다. 제국주의 아까 봤어요. 이 제자는 황제 제자인데 자기네 나라가 마치 황제 나라인 것처럼, 식민지 나라는요 마치 신하 나라인 것처럼 우월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나 민족을 정벌하여 대국가를 건설하려는 침략주의적 경향, 이 제국주의. 그럼 제국주의를 갖다가 옛날에 제일 많이 제국주의를 펼쳤던 나라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일단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러면서 전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을 해요.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부터. 그래가지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영국은 실제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호주,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 저 캐나다, 아프리카, 유럽, 뭐 여기 동아시아 이런데 전 세계 모든 곳의 식민지 32개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제일. 근데 제일 큰 식민지를 건설했었죠. 그래서 걔네들이 바로 제국주의. 그 다음에 영국을 흉내낸 프랑스와 독일이 역시 제국주의를 해요. 아프리카나 미국 이런 데다가 식민지 건설하고. 그리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 합중국도 사실 누구의 식민지였죠?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미국 전체가 누구의 식민지였다고? 영국의 식민지. 1776년에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미국이 영국이랑 싸워서 독립을 쟁취한 거예요. 그래서 1776년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아주 대축제를 벌이잖아. 우리나라도 해마다 8월 15일이면 광복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축하를 하죠.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러면 독일은 범게르만주의, 대독일주의라고 하는 걸 내걸면서 게르만족을 위주로 주변 국가를 다 때려 부시고 무력으로 짓밟아요. 이게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알겠어요? 예. 이것도 그 제국주의죠. 그 다음에 구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소련. 소련도 주변 국가들 말 안 들으면 그냥 때려 부시고, 그쵸? 예. 위성국가를 삼아버리고 그러죠? 위성국가가 뭐예요? 거의 식민지화 하는 거예요. 그렇고, 그것도 제국주의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 미국이란 나라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자기네는 나라 말 안 들면 자기 기준으로 함부로 상대방을 막 공격하고 이러죠. 특히 회교도 국가인 이슬람 국가를 뭐 핑계는 잘 대요. 그럴 땐 핑계를 대가지고 막 미사일 폭격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바로 오늘날에는 그 미국이란 나라가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신제국주의를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알겠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제국주의가 어떤 건지 무조건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거. 천인공노는 하늘도 노하고 사람도 함께 노하다. 천인공노. 하늘과 사람이 함께 노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분노할 만큼 증오스럽거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단어 공부 끝냈어. 그 다음 이 작품은 서술자인 나가 김용택 시인의 시 그 여자의 집을 읽고 어렸을 적 같은 고향 마을에 살았던 만드기와 곱단이의 아름답고도 비극적인 사랑을 회상하는, 기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는 이중 구조예요.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그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두 사람이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된 이 비극, 이걸 이 단편 소설 속에 그려냄으로써 이것이 만드기와 곱단이의 개인적인 경험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국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머무르다, 거기에만 제한된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민족의 공통된 아픔과 상처라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제 이 글을 읽어보시니까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죠? 자, 만드기하고 곱단이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작품은 겉의 이야기와 속이야기 두 가지, 그걸 외화, 내화. 외화는 외국 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야기.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야기. 즉 outer story.
내화는 이너 스토리, 속이야기, 겉이야기와 속이야기라는 액자 소설 형태. 액자 소설이 뭔지 알죠? 액자를 들여다보면 그 속 안에 또 하나의 소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띄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구성은 내부 이야기를 객관화하여 서술함으로써 작품에 어떤 믿을만한 성격, 신빙성을 더해줘요. 그러니까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유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일반적인 액자 소설과는 차이점이 있어요. 즉, 속 이야기가 아니라 장만득 씨와 내가 나중에 만나게 돼요. 뒤에 잠깐 만나죠? 그 부분에서 그 외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 전까지는 그냥 옛 이야기, 옛날 추억만 쭉 얘기하다가 저 사람을 미워했어요. 근데 우연히 위안부 활동 이런 거, 그런 거 위안부 도와주는 그런 활동에 가가지고 만나면서 그 만득 씨의 눈물을 보면서 작가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전체 줄거리 어디 지원이가 천천히 읽어보세요. 다요? 아니요, 전체 줄거리 그 외화 도입만. 나는 김용택의 시 구여전의 지을 읽고 어렸을 때 만들기와 곱단이의 이야기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며 과거를 회상한다. 잘 읽었어요. 자, 이제 겉에 맨 처음에 김용택님의 시, 그 여자의 집을 읽고서 이 시를 읽어보니까 어쩜 이 시는 내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사연이랑 똑같아. 만드기와 곱단이 이야기랑. 만약에 이 시인 이름이 김용택이 아니라면 나는 이 시인을 만드기라고 착각했을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속이야기를 쫙 가는 겁니다. 그 속이야기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쭉 이어져요. 발단이라고 하는 것은 발단, 만드기와 곱단이는 빼어난 인물됨으로 빼어난 아주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모든 희망, 바람, 선한 희망,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만드기와 곱단이는 등굣길, 하굣길을 같이 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갔어요. 문학에 재능이 있는 만드기는 마을 청년들의 정신적인 리더가 되었어요. 지주. 알겠죠? 리더를 말하는 겁니다. 땅 주인이 아니라. 그런데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징병이 뭐죠? 강제징병. 징용당하여 끌려가는 거예요. 군대로 강제 끌려가는 겁니다. 갑자기 딱 끌어다가 군대로 갔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징병으로 끌려나가게 된 만드기는 곱단이 이제 끌려나가게 되면은 곱단이랑 가기 전에 곱단이랑 결혼시켜서 부부관계를 맺고 갔어야 정상인데 자기가 전쟁터로 가는데 총 맞으면 죽게 되죠. 전쟁터에 가서 내가 죽으면은 곱단이는 남편이 없는 과부가 되죠. 이게 남편이 죽고 혼자 살아남은 여자를 갖다가 과부 또는 미망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과부가 되면은 곱단이가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만드기는 곱단이가 자기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도록 혹시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죽을 경우에는 나 말고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 곱단아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라고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떠나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그 외부의 사건이 개인의 운명을 뒤바꿔 놓는 겁니다. 운명의 장난. 따라해보세요. 운명의 장난. 운명의 비극. 사랑이 뜻한 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의 사회적, 국가적 사건이, 세계적인 사건이 개인의 인생에 관여를 해요? 못해요? 하죠. 해서 가장 중요한 사랑 이야기를 확 바꿔놓는 겁니다. 여기서 비극이 탄생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치르지 않고 징병을 가고 이제 절정 마을에 정신대와 관련한 끔찍한 소문이 돌아요. 야, 위안부로 끌려간대 하면서 곱단이는 정신대로 차출되지 않기 위해서 급히 다른 남자와 결혼하죠. 근데 그 다른 남자가 나이도 많이 먹은 여자야. 나이도 많이 먹은 남자야. 그리고 그 이미 결혼도 한 적 있는 사람이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말 신의주로 시집간 곱다니는, 신의주는 남한 땅이에요, 북한 땅이에요? 현재 북한 땅이에요. 평양 근처예요. 신의주로 시집간 곱다니는 소식이 끊기고 해방이 되었는데 징병에서 돌아온 만드기는 와보니까 자기의 사랑, 내 사랑 곱다니는 시집가고 없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나이도 있고 그 대를 이어야 되니까 순애랑 결혼해서 서울로 떠나요. 이렇게 헤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속 이야기, 내화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외화는 고향 군민의 고향 마을 무슨 군 거기 마을 사람들 모이는 게 고향 군민인데, 여기에서 장만득 씨 부부와 재회하게 돼요. 재회가 뭐죠? 재회. 다시 만난. 그렇죠. 다시 만남. 알겠어요? 다시 만나는 겁니다. 다시 만나게 된 나는 순애와 친분을 이어가며, 거기 순애는 만득 씨의 현재 부인인 거죠? 곱다니가 아니에요. 현재 부인인 순애랑 친분은 친한 사이를 이어가면서 장만득 씨가 여전히 곱다니를 잊지 못하고 있다고 오해를 해요. 결국 이 순애 씨는 자기 남편 칭찬을 해요? 헐뜯어요? 헐뜯어. 이 관찰자인 나라고 하는 작가한테 내 진짜 속이 수검정이 다 탔다. 맨날 곱다니 생각만 하면서 나를 우습게 여긴다라고 막 오해를 하죠. 결국 그 친구니까 가재는 개편이라고 관찰자인 이 작가는 만득 씨 심정을 이해하고 만득이 편을 들어요? 아니면 순애 편을 들어요? 순애 편을 들면서 만득이를 좋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해요? 나쁘게. 네, 이게 포인트예요. 나쁘게 생각하죠?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해를 하고 장만득 씨의 하명을 듣게 돼요. 찻집에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무 편협하고 고루하게 생각했구나. 내가 알던 역시 이 장만득 씨는 내가 오해하고 있던 장만득 씨가 아니라 마음도 넓고 이 민족사, 어떤 대한민국의 거시적인 큰 틀에서의 슬픔과 비극, 이것을 고민하는 멋진 남자라는 걸 알게 되죠. 네, 이렇게 그러면서 끝나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인물 속에서 나 보세요. 이 작품 속의 서술자로서 과거 고향 마을에서 만드기와 곱다니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만드기와 다시 만나서 그를 통해 우리 민족의 비극을 깨닫는 인물이 바로 나예요. 나가 누군지 알겠죠? 예, 나. 근데 장만득은 속 이야기, 내와의 남자 주인공인데 일제히의 징병에 끌려가면서 연인 곱다니와 이별하고 해방 후에 돌아와서는 순애와 결혼하죠. 외화에서는 나라고 하는 그 관찰자와 만나서 일제 만행에 대해 분노를 드러내면서 주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따라서 구현. 구체적 표현, 알겠어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인물입니다. 곱다니는 이 소설 속 이야기, 내와의 여자 주인공인데 만드기와 아름다운 사랑을 갖고 가지만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엉뚱하게 다른 남자와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하는 비극적인 인물이에요. 되게 슬픈 일이죠. 그래서 순애는 만드기의 현재 아내입니다. 만드기와 살면서 자신의 남편을 여전히 곱다니를 잊지 못한다고 오해를 해요. 그리고 한평생 곱다니를 질투해요. 그러면서 고통 속에 살아간 인물이에요. 그럼 여기 순애라는 인물은 마음이 넓어요? 쪼잔해요? 쪼잔하죠. 편협하죠? 예. 자, 그런 아내를 갖다가 이해하면서 만드기는 꿋꿋하게 삶을 잘 살아왔던 거죠. 이제 나라는 인물, 작품 속의 서술자로서 과거 고향 마을에서의 만드기와 곱다니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만드기와 다시 만나서 그를 통해 우리 민족의 비극을 깨닫는 인물이죠. 이제 관찰을 합니다. 장만득이라는 인물을. 장만득은 그 내와의 남자 주인공인데 일제 때 징병에 끌려가면서 연인인 곱다니와 생이별을 합니다. 해방 후 돌아와 보니 그 곱다니는 누군가와 시집가버리고 시집을 가서 없고, 그래서 엉뚱한 순애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외화에서 이 나라는 관찰자와 만나게 되면서 일제 만행에 대해 분노를 들으며 주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인물인 거죠. 그리고 이제 순애는 아내인데 만드기 아내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곱다니만 잊지 못한다고 오해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죠. 알겠죠? 등등등. 이런데 이제
자, 여기까지 이제 선생님하고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뒷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일단 끊었다가